저는 그날 아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명절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전날 밤 크루즈 여행을 떠났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제기들이 쌓여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기름이 굳어버린 그릇들이 탑처럼 올라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면서 남긴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뒷정리하고 쉬어라. 그 말이 배려인지 명령인지 저는 이제 구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날 새벽 4시였습니다. 막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는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들린 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잠옷바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구급차는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웃집 어른이 신고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있었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하다 못해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구급대원 옆에 나란히 서서 앰뷸런스에 올라탔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새벽 4시에 바다는 전화기 너머로도 멀기만 했습니다. 응급실은 밝았습니다. 그 밝음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시아버지가 실려 들어간 커튼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옷 위에 걸친 얇은 외투 하나가 전부였지만 춥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담당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뇌혈관이 파열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출혈 부위가 깊고 범위가 넓어서 수술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보호자가 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저뿐이라고. 의사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내리쬐는 복도였습니다. 자정이 지난 병원 복도는 낮과는 다른 소리를 냅니다. 멀리서 들리는 기계음, 간간이 들려오는 낮은 발걸음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작게 우는 소리. 저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낮은 발소리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 복도 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 차림이었고 나이는 60 남짓으로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크게 뜨며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빠르게 거의 뛰다시피.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제 앞에 멈춰 서더니 허리를 꺾었습니다. 90도로. 흔들림 없이. 김 교수님.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던 간호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차트를 들고 지나가던 레지던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병원장이 복도 한가운데서 잠옷 위에 얇은 외투 하나를 걸친 한 여자 앞에 허리를 꺾고 있는 장면을.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병원 복도,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지난 5년간 제가 들어온 수많은 말들이. 대학도 못 나온 게. 뭘 알겠어. 가만히 있어.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복도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 나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던 날로, 이 집 문을 처음 두드리던 날로,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름 대신 며느리라고 불리던 날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신 김미래라는 사람. 제 이름은 김미래입니다. 지금 이 이름을 말할 때 저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이 이름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다는 쓸쓸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이 이름이 여전히 제 것이라는 안도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김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며느리였고 한준서 씨 부인이었고 아랫사람이었습니다. 김미래라는 이름은 그 집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이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83년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집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머니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물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그 질문을 닫기도 전에 막아섰으니까요. 어머니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낮번을 서고 돌아와 저녁에는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손이 늘 거칠었고 겨울이면 손등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그 손으로 제 머리를 빗겨주고 그 손으로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저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라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의사라는 직업을 인식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과로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어머니 옆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울면서 저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픈 사람 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 생각이 이후 제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학원을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을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았고 모르는 것이 생기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갈 때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겠지만 그 외로움보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더 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성적이라면 의과대학도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건지 안심이 되어서 우는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등을 오래 두드려 주었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간 날 어머니는 삼겹살을 사오셨습니다. 우리 집에서 삼겹살은 잔칫날 음식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미래야, 너는 내 이름처럼 살아라. 앞만 보고 가면 된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의대를 다녔습니다. 본과에 올라가면서 신경외과 그중에서도 뇌혈관을 전공으로 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예민하고 가장 많은 생명이 걸리는 분야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체력이 버티겠냐고, 여자가 그 과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고. 저는 그 말들을 흘려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흘려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배워온 터였으니까요. 졸업 후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저는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였습니다. 당시 뇌혈관 외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병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고 어머니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냥 오래 잡고 계셨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고. 그리고 그 시작이 얼마나 험한 길이었는지를 당시에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신3 펜실베이니아의 외과의. 펜실베이니아에 도착한 건 11월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국의 11월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더 건조하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캐리어 2개를 끌고 낯선 도시의 공기를 처음 마시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두렵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제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서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익숙한 곳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만 찾아오니까요. 제가 배속된 곳은 펜실베이니아 대학병원 신경외과였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펠로우들이 함께였습니다. 독일, 일본, 브라질, 인도.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모두가 이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를 악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악문 이 사이로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를 서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 지도 교수는 리처드 콜먼 박사였습니다. 당시 뇌혈관 외과 분야에서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외과의였습니다. 처음 대면하던 날 콜먼 박사는 펠로우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인사말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 3년 후에도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절반이 안 될 것이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해라. 어차피 이 일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겠다고. 수련 과정은 혹독했습니다.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요구되는 사전 공부의 양만으로도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주말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이면 다행이었습니다. 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는 밥은 먹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늘 먹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먹는다는 개념이 무색할 만큼 끼니를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버텼습니다. 아니, 버텼다는 표현보다는 나아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버티는 것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저는 매일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수술 보조를 서면서 콜먼 박사의 손끝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그분이 어디를 먼저 보는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어떤 각도로 접근하는지, 미세한 출혈을 발견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는 그것을 매일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수술방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한 모두 기록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콜먼 박사가 처음으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다음 수술에서 보조 메스를 쥐어보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 수술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환자는 50대 초반의 미국 남성이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이었고 출혈 위치가 교과서에서도 좀처럼 다루지 않는 희귀한 부위였습니다. 콜먼 박사가 집도를 하는 도중 예상치 못한 추가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수술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콜먼 박사의 손이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1초, 2초.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우측 3mm 지점입니다. 출혈원이 2군데입니다. 수술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콜먼 박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박사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말한 방향으로. 수술은 성공이었습니다. 수술방을 나오면서 콜먼 박사가 제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짧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술 전 영상 자료에서 혈관 분지 패턴이 이중 취약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일 파열로 보기에는 출혈 속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콜먼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수술방에서 제게 주어지는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펜실베이니아 병원에서 뇌혈관 외과의로 정식 임용되었습니다. 콜먼 박사가 퇴임 강연에서 자신의 제자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사람 중에 가장 손이 정직한 외과의라고. 저는 강연장 한편에 앉아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야, 앞만 보고 가면 된다. 그 말을 떠올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국제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말이 느려졌고 단어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펜실베이니아의 겨울 하늘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낯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미련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싸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있었고 이제 막 쌓이기 시작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뇌혈관을 수십 년 공부했으면서 정작 제 어머니의 뇌 속 혈관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속 어딘가를 오래 쑤셨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콜먼 박사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사는 이번에도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아픈 사람은 있다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창문 너머로 한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낯설고도 낯익은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르게 살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신사남편 한준서와의 만남. 귀국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병원 일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오랜 시간 멀리서 전화 목소리로만 곁을 지켰으니 이제는 직접 손을 잡고 밥을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왜 돌아왔냐고 거기서 잘 되고 있었으면서 왜 왔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차려드린 밥을 드실 때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좋아하신다는 것을. 어머니의 재활을 돕는 시간이 반년쯤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같이 산책을 나갔고 언어치료사 선생님과의 일정을 함께 챙겼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조금씩 다시 돌아왔습니다. 단어들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속도가 느렸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들을 날마다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어머니 친구분의 소개로 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제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출 준비 좀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밥 한 번 먹는다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한준서 씨였습니다. 첫인상은 단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하지 않은 차림새, 앉은 자세가 반듯했고 어른들께 인사하는 태도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잘 웃었고 웃을 때 눈이 먼저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자리가 끝날 때까지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어떠냐고. 저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이후 준서 씨와 몇 번 더 만났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준서 씨는 건설 관련 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달라졌는데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좋았습니다. 무언가를 좋아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준서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일은 무엇을 하냐고.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저는 귀국한 이후로 제 직업에 대해 누구에게도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께도 어머니께도 그냥 병원 쪽 일을 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쉬고 싶었고 어머니 곁에 있는 동안만큼은 의사 김미래가 아닌 그냥 딸로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준서 씨 앞에서 저는 그 머뭇거림이 조금 달랐습니다. 말하면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뇌혈관 외과의로 일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저를 다르게 볼 것 같았습니다. 더 좋게 보거나 혹은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어느 쪽이든 지금 이 편안한 공기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공기가 좋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그래서 저는 그냥 의료 관련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짧게. 준서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좋았습니다. 캐묻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만남이 이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준서 씨가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일 앞에서만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감각인지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준서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 한참이 일주일쯤 됐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 눈이 막더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눈을 보면 안다고. 저는 그 말에 기대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한 뒤에도 저는 제 직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기를 보았습니다. 좀 더 가까워지면 말하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오래 숨긴 것처럼 느껴질까봐. 왜 이제야 말하냐고 서운해할까봐. 그 마음이 쌓이면서 결국 결혼을 약속할 때까지도 저는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준서 씨는 제가 병원 관련 일을 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다시 일을 시작할 것이고 국내 병원에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선택이 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숨기는 것이 과연 서로를 위한 일이었는지. 하지만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의사 이전에, 외과에 이전에 그냥 한 사람으로 누군가 곁에 있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름 석자가 아니라 그냥 미래로, 그냥 이 사람의 사람으로. 그 마음이 순수했던 만큼 나중에 그것이 저를 더 깊은 자리에 가두게 될 것이라는 걸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우셨습니다. 준서 씨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가 될 분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던 그날 그분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냥 긴장하셨나 보다 했습니다. 설마 그 차가움이 시작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신오시댁이라는 세계에 들어서다. 결혼식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시댁에 머물렀습니다. 신혼여행은 준서 씨 회사 일정 때문에 한 달 뒤로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대신 결혼 직후 며칠을 시댁에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시어머니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준서 씨는 괜찮겠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은 경기도 외곽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창이 큰 집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단정하고 반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 대문 앞에 서서 잠깐 숨을 고른 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준서 씨의 여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각각 26과 24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짧게 끄덕이셨고 시어머니는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시누이들은 저를 보며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첫날 저녁을 준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지시를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부엌으로 가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확인하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첫날이니까 아직 서로 낯선 시간이니까. 밥상을 차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한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국이 짜다고. 저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식탁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꿨습니다. 시누이들이 숟가락을 들면서 서로 작게 웃었습니다. 준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 씨에게 국이 짰냐고 물었습니다. 준서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조금 그랬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시댁의 질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작동하는 질서였습니다. 명시된 규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디에 앉는지, 누가 무엇을 하는지, 누가 말을 먼저 꺼내도 되는지, 그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며느리의 자리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조용히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말을 들은 건 시댁에 온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신 날이었습니다. 다들 시어머니 또래의 분들이셨고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다과를 준비해 내갔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물러서려는데 그중 한 분이 시어머니에게 물으셨습니다. 며느리 학교는 어디 나왔냐고. 시어머니가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지방대학이요. 뭐 공부를 잘한 건 아니고. 저는 부엌으로 들어오면서 그 말을 등으로 들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방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었습니다. 서울의 이름난 학교가 아닌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뉘앙스는 사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뭐 공부를 잘한 건 아니고. 그 한마디에는 제가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의도하셨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에 작게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비슷한 말들이 간간히 이어졌습니다. 시누이가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한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견을 냈을 때 시어머니가 그런 것도 몰라도 되니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고 하신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준서 씨 친척 어른이 오셔서 직업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집안일 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 씨는 그 자리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준서 씨도 이 집의 아들로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의 영역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괜찮음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밤마다 조금씩 쌓였습니다. 소리 없이 티나지 않게. 그럼에도 저는 이 집의 뿌리를 내려보려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나서 만든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따뜻한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 진심이 있는 한 아직은 버텨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오래 버텨줄 수 있는지를 저는 첫 번째 명절이 오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신육며느리의 자리. 결혼 1년 차가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어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은 분명히 존재했고 저는 언제나 그 선 바깥에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자연스럽게 가장자리에 서게 되는 것처럼 중요한 이야기가 오갈 때 제가 있는 방향으로는 대화가 흘러오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밀어낸 것이 아닌데 저는 늘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명절이 아닌 평범한 날들도 그랬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주말에 모이는 날이면 점심과 저녁 두 끼를 모두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누이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고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지시라고 해서 크게 복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만들어라, 저것도 있어야 한다, 아버지는 이걸 좋아하신다. 하지만 그 지시들이 쌓이면 하루가 부엌에서 시작해서 부엌에서 끝났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저는 가장 마지막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잡고 나서 남은 음식을 확인하고 빠진 것이 없는지 살피고 나서야 저도 수저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며느리니까 식구들 챙기는 것이 먼저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당연한 순서처럼 굳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앉으면 시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눈썹의 움직임을 읽는 법을 꽤 빨리 익혔습니다. 준서 씨는 그 모든 풍경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선뜻 그렇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준서 씨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화를 낸 적도 심한 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은 알았을 텐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도 시누이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봤을 텐데도 준서 씨는 늘 조용했습니다. 어떤 날 밤 저는 준서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좀 마음에 걸린다고. 준서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라고. 악의는 없으시다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없다는 것이 상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을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대화가 몇 번 반복되면서 저는 준서 씨에게 시댁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꺼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었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꺼내지 않는 것보다 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귀국 후 잠시 쉬었던 시간을 접고 국내 병원에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병원 신경외과 쪽으로 연락을 했는데 제 이력을 보고 빠르게 자리가 났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병원 출신이라는 것, 콜먼 박사 밑에서 수련했다는 것, 게재한 논문들. 그것들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반대하셨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려 하냐고 집안을 먼저 제대로 돌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준서 씨도 굳이 지금 서두를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냐고.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선택이 가장 후회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결혼 안에서 뭔가를 지켜내려면 양보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은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지만 관계는 한번 틀어지면 돌리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사 김미래가 아닌 며느리로 그 집안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시댁 식구들의 기호를 외우고 시어머니의 눈썹을 읽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생활을 설명한다면 초라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병문안을 꼬박꼬박 챙겼고 틈이 나면 해외 저널을 읽었습니다. 수술 영상을 보며 손가락을 움직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제 안의 외과의가 완전히 잠들지 않도록. 그게 제가 그 시간을 버틴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명절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신칠명절이라는 이름의 지옥일. 첫 번째 명절이 다가오던 날 저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시댁 명절이 쉽지 않다는 것은 결혼 전부터 들어온 이야기였습니다. 준서 씨도 넌지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명절이 좀 규모가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름대로 각오를 했습니다. 힘들어도 버티자, 첫 명절이니까 잘 해내자. 그 각오가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명절 사흘 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록을 주셨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손으로 쓰신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전, 탕, 나물, 과일, 떡, 식혜, 산적, 갈비찜.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각 음식 옆에 수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50개, 산적 30꼬치, 나물 5가지, 갈비찜 대용량. 거기에 시어머니 친정 식구들과 시아버지 쪽 친척들까지 합치면 자리에 앉을 인원이 40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과 일찍 오는 분들, 늦게 오는 분들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음식의 양은 100인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들고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도와주실 분이 있냐고. 시어머니는 잠깐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집 명절은 며느리가 하는 거라고. 당신도 처음엔 다 혼자 했다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명절 사흘 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봤습니다. 재래시장이 가장 재료가 싱싱하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장에 갔습니다. 양이 많아서 카트를 2개 끌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면 바로 손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을 썰고 시금치를 다듬고 고사리를 불리고 도라지 껍질을 벗겼습니다. 손이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점심은 서서 먹었습니다. 아니, 먹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부엌에서 재료를 손질하다가 남은 것을 집어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대로 앉아서 밥 한 그릇을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간간히 부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굵게 썰었다. 저건 양이 적다. 이 나물은 간이 안 됐다. 저는 네 하며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시누이들은 그 시간 내내 거실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부엌 쪽으로 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준서 씨는 이틀 전부터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명절 전날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온 준서 씨가 부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전이 식힌망 위에 가득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아직 손질이 남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준서 씨가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준서 씨는 씻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자정이 넘도록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2시간을 잤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4시에 일어났습니다. 탕을 올리고 나머지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과 옷에 배었습니다. 환기를 시키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뜰 때쯤 밥솥에 밥이 올라갔고 국이 끓었고 상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한 것은 10시였습니다. 한 분, 두 분 들어오실 때마다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냐, 몇 살이냐,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은 텅 빈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이틀 가까이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식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추가로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피면서 누군가 젓가락으로 집은 음식이 떨어지면 더 가져갔고 국이 줄어들면 다시 채웠습니다. 밥상 앞에 앉은 식구들의 그릇이 차 있는 동안 저는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잠깐 자리가 비는 틈에 부엌 한켠에 서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과일 좀 더 썰어 오라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감각이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알아서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신 것은 저녁 8시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과일 껍질이 떨어져 있었고 상 위에는 먹다 남긴 음식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시누이들은 각자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준서 씨는 친척 형들과 거실 한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나르고 남은 음식을 용기에 담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사흘 가까이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제대로 먹지 못한 몸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다음날 아침에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 자정이 넘어서 부엌이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물소리가 멈추고 나서야 집안이 얼마나 조용한지 느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생각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더 힘든 날이 찾아왔습니다. 2번째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명절이라는 이름의 지옥이. 2번째 명절은 첫 번째보다 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음식이 모자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잠깐 멈췄습니다. 작년에 100인분 가까이 준비했는데 모자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이 배웠습니다. 나흘 전 새벽 저는 다시 시장을 향해 나섰습니다. 장을 보고 손질하고 불리고 삶고 무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몸이 작년을 기억하는지 첫날부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잠은 하루 3시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밥은 여전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부엌 한켠에 서서 숟가락을 드는 순간 어김없이 무언가 불려서 내려놓게 되는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명절 이틀 전 오후였습니다. 저는 갈비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핏물을 빼기 위해 찬물에 담가두었던 갈비를 꺼내 하나하나 손질하는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잠깐 제 손을 내려다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르냐고. 크기가 제각각이라고. 저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렇더니 올해도 똑같다고. 배운 게 없으면 좀 물어보고 하면 안 되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달랐습니다. 우리 준서가 왜 이런 사람을 데려왔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이 부엌 안에 잠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천장이 내려앉을 때 나는 것 같은 소리 없는 소리.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꾸하는 순간 제 안에서 버텨오던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명절 당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오가고 음식이 나르고 그릇이 쌓이고 또 치워지는 하루가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순서로 흘러갔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몸이 더 빨리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고 누적된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이 뻑뻑했고 손끝에 감각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 손님들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식구들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제게는 시외할머니가 되시는 분이 마지막까지 남아 계셨습니다. 연세가 90 가까이 되시는 분이었고 귀가 많이 어두우셨습니다. 그분이 식탁 위에 놓인 식혜 한 그릇을 드시다가 손을 잘못 짚으시면서 그릇이 기울었습니다. 식혜가 식탁보 위로 흘렀고 일부가 그분의 옷자락에 튀었습니다. 저는 바로 수건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시냐고 여쭤보면서 식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당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대로 챙겼으면 이런 일이 생기냐고.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혜 그릇이 기운 것이 제 잘못이라는 것인지, 어르신 곁에 더 바짝 붙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인지, 저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었습니다.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날카롭고 건조한 소리, 그리고 볼에 느껴지는 열기.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뇌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건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도 잠시 후에 알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시누이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외할머니는 귀가 어두우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 씨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뭐 하고 있냐고 하셨습니다. 어서 치우라고. 저는 허리를 굽혀 떨어진 수건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 꽉 쥐었습니다. 볼이 아프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 시누이들도 나중에 돌아온 준서 씨도. 그 침묵이 뺨보다 더 오래, 더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볼이 약간 붉었습니다. 저는 찬물을 틀어 손으로 받아 뺨에 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울기 시작하면 멈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멈추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치워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핑계 삼아 눈물을 밀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수술방에서 콜먼 박사 옆에 서 있던 사람과 지금 이 욕실에 서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느 병원에서도 당당히 서 있던 두 손이 지금 이 집에서 갈비를 손질하고 수건을 짚고 뺨을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똑바로 마주하겠다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다짐이 행동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욕실에서 혼자 차가운 물로 뺨을 식히면서 마음속에 새긴 그 한마디는 이후 제가 버텨가는 가장 단단한 바닥이 되었습니다. 크루즈 여행과 뒷정리하고 쉬어라. 두 번째 명절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가족들을 모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인터넷에서 뽑아온 것 같은 종이 한 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크루즈 여행 일정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수고했으니 다들 여행이나 다녀오자고. 일본 쪽 크루즈인데 닷새 일정이라고. 시아버지도 좋다고 하셨고 시누이들은 바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행 날짜와 일정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시선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무슨 옷을 챙길지, 어느 항구에서 출발하는지, 배 안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이야기가 흘러가는 내내 저는 그 대화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저는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혹시 제 이름이 나올까 싶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리가 파하고 시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려는 참에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집 좀 봐. 명절에 어지럽힌 것도 있고. 뒷정리하고 쉬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수십 가지 말이 동시에 올라오는데 그중 어느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혼자 나흘 동안 준비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행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뒷정리하고 쉬어라. 그 말이 배려의 언어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서 씨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서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같이 안 가도 되냐고. 준서 씨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봐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냐고. 이번엔 짧게 다녀올 테니까 다음에 우리끼리 따로 가면 되지 않겠냐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끼리 따로 가자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짐을 꾸려 거실에 모였습니다. 캐리어가 4개였습니다. 시누이들은 들뜬 표정으로 서로 설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여권을 한 번 더 확인하셨고 시아버지는 현관 앞에 서서 차키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거실 한편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시면서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명절 음식 상하기 전에 정리하고 화분에 물 잊지 말고. 그리고 문 잘 잠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소리.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시댁에 있는 날이면 늘 무언가 소리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시어머니의 목소리, 시누이들이 웃는 소리, 그리고 부엌에서 나는 그릇 소리. 그것들이 사라진 집은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명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이 비뚤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 과일 접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냉장고에는 나눠 담지 못한 음식들이 용기 안에 가득했습니다. 싱크대 구석에는 빨지 못한 행주가 개수대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뒷정리하고 쉬어라. 뒷정리가 먼저였습니다. 쉬는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음식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것은 버리고 보관이 가능한 것은 다시 용기에 옮겨 담았습니다. 행주를 삶았습니다. 식탁을 닦고 소파 쿠션을 제자리에 놓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2시간쯤 지났습니다. 집이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집 소파에 아무 이유 없이 앉아본 것 같았습니다. 늘 뭔가를 하기 위해 일어서는 자리였지 그냥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바닥 위에 길게 늘어졌다가 조금씩 짧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답이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순간 그 다음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그 다음이 두려웠습니다. 그 대신 저는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새벽 2시에 수술방을 나오면서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비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한계였지만 마음에는 무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몸도 지쳐 있고 마음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그날 오후 햇살이 기우는 거실에서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오랫동안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셨을까? 미래야, 너는 내 이름처럼 살아라. 앞만 보고 가면 된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앞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인지 더 이상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찍 누웠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자정이 되기 전에 눈을 감는 것이 집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편안해야 하는데 낯설었습니다. 이 조용함에 익숙해지는 것이 오히려 겁이 났습니다. 익숙해지면 다시 그 소란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질 테니까. 눈을 감고 한동안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4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다. 전화기 화면에 뜬 이름은 시아버지였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크루즈 배 위에 계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분이 이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시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불규칙한 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쓰러지는 소리. 둔탁하고 느린 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발을 바닥에 내딛는 순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숨소리의 패턴, 쓰러지는 소리의 무게감, 전화를 걸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 여러 가능성이 스쳤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뇌혈관. 시아버지는 크루즈 위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아버지는 출발 당일 아침 배에 오르기 전 몸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배만 타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고 시누이들은 멀미 약을 챙겨드렸다고 했습니다. 크루즈가 출발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어지럽다고 하셨고 결국 첫 번째 기항지에서 하선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일정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고 시아버지는 혼자 귀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전화를 받는 순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댁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옷 위에 외투 하나를 걸치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소를 댔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시아버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은 되었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그대로 뛰었습니다. 시댁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화분 밑에 있던 여분 열쇠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분을 들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바닥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소파 옆이었습니다. 아마 소파에 앉으려다 쓰러지신 것 같았습니다.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잿빛에 가까웠습니다. 입이 살짝 열려 있었고 호흡은 있었지만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했습니다.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좌우 크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의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몸에 밴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머릿속에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뇌출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위치에 따라 달랐지만 골든 타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119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면서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발견 시각, 의식 상태, 맥박, 동공 반응. 구급대원이 잠깐 저를 보았습니다. 의료인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라고만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저는 앰뷸런스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였습니다. 준서 씨에게도 했습니다. 역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큰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동 중이라고. 연락 받는 대로 알려달라고.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접수를 했습니다. 보호자 관계를 묻는 난에 며느리라고 적었습니다. 처음에 데리고 온 분이 맞냐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네 라고 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옷 위에 걸친 외투가 전부였습니다. 추운지 따뜻한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5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진 응급실 복도에는 저 말고도 몇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을 안고 각자의 얼굴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시아버지가 들어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담당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뇌혈관 출혈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출혈 부위가 깊고 범위가 넓다고 했습니다.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이 병원 의료진이 감당하기 어려운 케이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뇌혈관 전문 외과의가 필요한데 현재 이 병원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이송에 걸리는 시간, 이송 중 상태 변화 가능성, 출혈 위치와 범위, 골든타임. 지금 이 병원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경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혹시 이 병원 원장님이 지금 계시냐고. 의사가 잠깐 저를 이상하다는 듯 보았습니다. 원장님이요, 지금 새벽인데요. 저는 네 라고 했습니다. 연락이 가능하면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병원 원장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저는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복도에서 시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뺨을 때린 시어머니의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남편의 아버지가. 그분이 지금 저 문 너머에 계셨습니다. 그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저는 의사였습니다.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